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인데 오늘도 중국에 가려다가 못 가고 한국에 가려고 합니다. 여기 3층 출발층 7번 출구에서 나가가지고 재작년에 한번 갔었는데 무의도 한화계 해수욕장 가가지고 오늘 맨발 걷기 하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3층 7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앞에 무의도 가는 버스가 있어요. 무의 1번. 이게 1시간마다 한 대씩 오는 것 같은데 지금 11분 기다리면 온다고 돼 있어요. 좀만 기다리면 올 것 같아요. 무의 1번 버스가 도착했어요. 오늘 평일인데 전에는 주말에 와가지고 뭐 버스가 꽉꽉 찼었는데 오늘은 뭐 텅텅 비었네요. 종점이기도 한데 자리를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 타면 한 30분 걸려요. 자리가 탱탱 됐어요. 해수욕장입니다. 다음 정류장은 구름다리입니다. 한화계 해수욕장 거의 도착했습니다. 재작년에 왔을 때는 막 좁은 길에 주말에 차들이 몰려가지고 막 길이 막혀서 난리였는데 이제 확장 공사 하네요. 오늘은 평일이라 사람도 별로 없고 막히진 않고 금방 온 것 같아요. 작년에는 갈 때는 그래도 어떻게 겨우 갔는데 올 때는 뭐 차가 꽉 막혀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걸어갔어요. 걸어서 오늘은 하나밖에 없네. 잘 잡았네. 무의 1번 버스 타고 도착했습니다. 한 50분에 출발했는데 3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 길이 안 막히니까, 차가 안 막히니까 금방 도착한 것 같아요. 집에서 벌써 한 9시 반 약간 넘어서 출발했는데 지금 12시 한 20분 됐으니까 1시간 50분 걸렸어요. 1시간 50분. 아니 2시간 50분. 그래서 뭐 여기 입구에서 점심을 미리 먹고 해야 될지 이게 칼국수 많이 파는데 배고파서 점심부터 먹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3층은 냉면 파는데 입구는 비쌀 것 같고 좀 들어가서 다른 식당에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여기 저 공영시장이 새로 생겼네. 재작년에 뭐 이렇게 공터였는데 새로 만들어 놨어요. 여기 한화계 해수욕장 입구. 재작년에 올 때는 6월 초에 와가지고
해수욕장 개장하기 전에 와서 공짜였는데 오늘은 입장료 받을 것 같은데 지금 오늘이 8월 5일이니까 9월 7일까지 물놀이장 개장인데 해수욕장 입장료 받을란가 모르겠네. 저쪽에 여전히 화장실 있고 여기 길거리에 음식점이 몇 개 있는데 먹을만한 뭐 점심 요깃거리 되는 거 하나 찾아보고 해수욕장 칼국수 팔고 안쪽에도 백사장에서 전해보니까 칼국수 팔던데 물회나 먹어볼까? 여기서 물회 한번 얼마인지 물어보겠습니다. 네. 물회. 물회가 15,000원이에요? 15,000원? 고장이요? 아니 먹고 갈 거예요. 어디 앉으세요? 네. 15,000원이에요 물회가? 예, 예, 15,000원. 물회는 비싸네. 야, 물회 15,000원. 물회가 제일 싼 거네. 물회가 나왔어요. 회는 싱싱한 것 같고, 여기 살이, 국수 사리까지 주네요. 반찬 2개랑. 재작년인가 한번 제주도에 가가지고, 제주도 그때 무슨 해수욕장이지? 거기서 한번 촬영한 적 있죠? 거기 가서 제가 그 친척들한테 내가 한 통 낸다고 물회를 샀어요. 근데 물회가 맛이 이상하더라고. 맛이 음식이 아니야. 고기 덩어리도 몇 개 안 되고 먹으니까 물만 잔뜩 탔는데 물하고 야채 맛이 써. 음식이 아니야. 그 만 원이긴 했는데 지금보다 이거보다 훨씬 싸긴 했는데 그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 지금 관광객들이 쭉 끊겨가지고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일본 가겠다 해가지고 관광객이 끊어진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먹어보니까 근데 그렇게 맛있는 건 아니네. 맛있다. 맛있네. 맛은 괜찮아요. 웬만하면 이게 맛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음식이 아니더라고. 제주도 물에는 괜찮네. 그러니까 제주도 물회가 왜 이렇게 맛이 없냐면 냉동에 냉동 물회를 써가지고 그것도 몇 조각. 와 진짜
물에 다 먹었는데 좀 비싸긴 한데 양이 좀 적은 것 같아 가지고 국수사리 하나 더 시켰더니 17,000원 나왔어요. 근데 맛은 상당히 고소하고 싱싱한 물회 같아요. 제주도에서 물회 사듯이 마시고 여기 한하계 해수욕장에서 사드세요. 재작년에 왔을 때 그땐 6월 초였는데도 그 시즌도 아닌데도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지금 피크 성수기 중에서도 최고 지금 휴가 오는 사람들 많을 때인데 그때보다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이 이게 형편이 점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전에 그 강화도 고인돌 공원에 갔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 견백론이 그 소피스트 철학하고 비슷한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다 그랬는데 그거 좀 나중에 얘기하고 그거는 전에 그 칸트 철학 약간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그거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칸트는 제가 그 유럽 인문 아카데미에서 그 강의 듣고 책도 3권이나 읽고 그 강의를 녹음해서 한 2년 동안 들었어요. 그랬는데도 이 도대체 솔직히 뭔 얘기를 하는지 이게 대충 뭔 얘기 하는지 요지는 알겠는데 이게 자세히 들어가면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니까 그 문체 자체가 문제가 많아요. 내가 보기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게 쓴 게 아니라 일부러 베베 꼬은 거야.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이게 철학이 난해한 것은 의도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숨기고 감추고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그 칸트가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맞는 얘기인 것 같긴 한데 뭐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장황하게 버려놓고 그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는 알아들을 수 없게 싹 난해함으로 이렇게 포장해 버리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것 같아요. 이게 좋게 볼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뭐 칸트가 얘기한 게 뭐 딱히 새로운 얘기도 아니에요. 사실 관념 철학이니까 그 플라톤의 이데아 철학을 부활시킨 거고, 그 다음에 뭐 칸트가 얘기하는 범주라는 게 그게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에서 다 얘기하던 건데 뭐 전체적으로 뭐 대충 얘기하자면 뭐 크게 새로운 개념이 아닌데 이걸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어렵게 얘기했다는 거는 틀렸다는 얘기죠. 틀린 거를 억지로 포장하다 보니까 또 칸트는 철학을 틀에 탁탁 맞춰놨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일부러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철학을 끼워 맞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칸트 철학 같은 건 읽을 필요가 없다. 응? 대충 뭐 뭔 얘기 하는지 요지만 알면 되는 거고, 그거 뭐 어디 쓸모 있는 얘기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칸트 철학은 쓰잘데기 없는 괜히 난해하기만 하고 공허한 얘기예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맨발을 벗었습니다. 뭐 피레미 같은 게 막 돌아다니네. 피레미 같은 게 막 돌아다녀요. 여기 아주 뭐 여기 한하계수욕장 이 갯벌이
아주 부드러운 모래라 가지고 맨발 걷기 아주 딱이에요. 지금 또 재작년에 왔을 때처럼 썰물이네요. 썰물 딱. 제가 온다는 걸 어떻게 이것들이 미리 사전 정보를 파악해 가지고 이 갯벌을 드넓게 만들어 놨네요. 근데 재작년에 왔을 때는 이거보다 한 몇 배는 더 갯벌이 늘어났죠. 그때 갯벌이 광활했죠. 광활했어. 그래서 맨발 걷기 하기 딱인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넓진 않아요. 지금 그때 한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 이 칸트가 이제 철학을 난해하게 만든 또 한 가지 또 이렇게 이해할 만한 정황은 이 칸트가 이제 그때 독일 황제한테 무신론자라고 경고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무신론자란 걸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일부러 난해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황제가 경고한 거는 순수유생 비판 나온 후 얘기니까 순수유생 비판이 난해하다는 이유는 못 되죠. 근데 그것보다는 무신론자라는 거를 이제 그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근데 그 자유주의 그때 프랑스 혁명 일어나고 어떤 그 계몽주의가 자본주의의 시작이니까 이 계몽주의에 대한 그 철학적인 바탕을 칸트가 마련했죠. 그래서 칸트는 많은 학자들이 자유주의자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위한 이데올로기가 되니까 이게 칸트 철학이 그거를 좀 숨기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밀물이네. 아씨. 그래서 오늘은 칸트 철학의 그 결정적인 오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칸트 철학이 이게 또 소피스트 철학하고 비슷한 데가 많아요. 이게 아주 뭐 또 표절한 느낌이 있어. 또 이게 그 서양 철학자들 보면 이게 얘네들이 그 고전의 히랍 그 고전 문서들을 특히 소피스트 철학에 대한 책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들이 분명히 칸트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니체 같은 경우에는 고르기아스 철학을 많이 봤다 그러는데 고르기아스가 남긴 게 별로 없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책이 별로 없어. 근데 이것들이 뭐 지네들이 숨기고 보는 게 있는 것 같아. 거기서 많이 베끼는 게 아닐까. 이 칸트는 고르기아스랑 아주 비슷한 말을 했어요. 거의 똑같은 말을 했지. 핵심, 칸트 철학의 핵심이 그 고르기아스 철학하고 아주 거의 복사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하고요. 시간이 되면은 그리고 명가 철학에 대해서, 명가 중에 이제 명가는 해시하고 공통용밖에 남은 게 없죠. 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칸트의 이제 그 범주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게 칸트의 범주라는 게 이제 형식이죠. 형식. 감성과 지성의 형식인데 범주는 지성의 형식이고, 가도 되겠다. 좀 물이라서 갯벌로만 가려고 그랬는데 물이 얕으니까 사람들이 멀리까지 나와 있네요. 이거 밀물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거 막 순식간에 들어오는데, 이거 이 사람들 나가 있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시공간은 감성의 형식이죠. 범주는 지성의 형식이지만, 이게 이제 인간이 세상을 보는 틀이죠. 이게
틀로 이제 시공간과 범주라는 거를 칸트가 제시하는데, 이 틀이 이제 칸트의 주장은 이 선험적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이라든지 범주라는 게 경험하고 경험 이전에 선험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뜻인데, 이 선험적이란 말이 이제 칸트의 정의에 따르면은 경험에 앞서고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선험적이란 게 단순히 말 그대로 그냥 경험에 앞서는 그런 뜻 이외에 그 이상으로 경험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들을 선험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범주라든지 시공간이라는 게 이게 없으면은 이 경험이 불가능해요. 이게 인간이 어떤 경험을 지각을 하는데 필요한 틀이니까, 일종의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하는 서랍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랍이 없으면 이게 경험을 해도 이 데이터가 정리가 안 되면은 이게 다시 쓸 수가 없죠. 이게 경험하는 그때뿐이고 다시 뭐 이렇게 찾아내거나 기억해내거나 뭐 그걸 다시 써먹거나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할 수가 없죠. 활용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하고 자기하고 이렇게 경험이 일치하는지 객관적인 건지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냥 거기서 경험할 순간에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과 범주가 필요한 거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문제는 칸트가 이게 이제 선험적이라고 주장한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현대 심리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거 뭐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인간이 이제 어떤 지각을 할 때 지각 대상에 대한 사전 지식이 있어야 이게 알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칸트의 시공간과 범주라는 거는 지각하는 데 필요한 사전 지식, 이거에 해당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각하기 전에, 경험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있는 것들이죠. 알고 있는 지식이라서 이거하고 비슷한 건데, 근데 이런 지식들이 선험적인 건 아니죠. 이게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이전 경험으로부터 학습한 결과지, 이게 경험 이전에 게 아니죠. 현대 심리학 결과에 의하면 이런 범주 같은 것도 선험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공간과 범주가 선험적이라는 거는 칸트의 착각이 아닐까. 그리고 이 시공간은 몰라도 이게 범주라는 개념이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이게. 응? 이런 고등 개념을 경험도 없이 바로 인간이 다 태어나자마자 다 갖추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이게. 이 범주 개념이라는 게 이게 고등 개념이라서 이게 이 경험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감각이나 직관을 거쳐 가지고 얻은 개념들을, 여러 개념들이 이렇게 합쳐 가지고 복합적으로 형성된 복합관념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이게 단순한 관념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경험이나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이지, 이게 선험적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범주 같은 게 이게 언어 문법하고 비슷하죠, 이게. 이렇게 범주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보면은
언어에서 쓰는 그런 뭐 품사나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범주도 이게 언어의 문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문법 체계하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언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언적으로 사람이 누구나 태어나면서 누구나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거 엄청나게 학습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 이 범주도 언어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학습의 결과지 이거를 선언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범주 개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체 개념인데, 이제 주어. 문법에서 주어에 해당하는 게 실체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실체 개념이, 주어는 실체만이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실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응? 그래가지고 이게 서양 사람들이나 갖고 있는 개념이지, 이것도 복잡한 개념이죠. 이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칸트는 모든 인간에게 다 이 실체 같은 범주가 다 선천적으로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것도 보니까 이게 흉 같은 경우도, 흉은 유물론이죠. 인간들이 모두 기계와 같이 똑같이 생각한다는 그런 유물론인데, 칸트도 똑같이,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라면 이런 실체라는 범주 개념을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고, 모든 인간이 다 똑같다고, 이렇게 그런 기계론적 유물론에 가까운 거죠. 당연하죠. 이게 칸트는 흉의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흉이 유물론이면 칸트도 유물론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칸트는 이 범주가 이 선언적이다라는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선언적 연역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인간이 주관적으로 갖는 범주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다 갖고 있는 그런 객관성을 띠는가를 이제 증명하는 걸 선언적 연역이라 그러는데, 이건 증명보다는 그 정당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난해하게, 칸트 순수 이성비판에서 가장 난해한 부분이 이제 선언적 연역 부분인데, 이것들을 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선언적 영역을 제대로 범주가 선언적이라는 걸 제대로 이거를 증명했냐, 그거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네들도 이해도 못하고. 근데 이게 선언적 연역이 실패하면 이게 칸트 철학 자체가 전부 다 와야 된다 그래요. 근데 뭐 이게 연역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칸트 철학이 뭐 맞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학자들도 그런데 뭐. 그래서 칸트 철학이 틀렸다는 거는 이미 증명된 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어이구, 이게 물이 깊어가지고 지금 여기는 얼마나 깊은가? 물이 깊어서 무릎 위로 올라오는데, 전에 여기서 막 밀물을 못 피해가지고 밀물이 밀고 들어오는 속도가 사람보다 더 빠르대요. 그래가지고 못 피해가지고 저기
예? 조난당한 사람들 조난당했다고 뉴스 나왔었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칸트의 선험적 연역은 이 범주 개념으로 볼 때 필요 없는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걸 칸트가 혼자 뭐 그걸 보여야 된다고 혼자 착각해 가지고 혼자 뭐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 친 거죠. 이게 범주도 이게 언어에 속하는 거, 언어 개념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언어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서양 철학 자체가 전체가 뭐 언어 철학인데 이 범주 개념도 언어에 속하는 거고, 언어라는 거는 그 언어를 쓰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약속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기로. 그러니까 이미 객관적이죠. 이미 객관적인데 그 객관성을 왜 따로 보여줘야 돼요? 선언적 영역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게 필요 없는 건데 혼자 헛짓거리 한 거죠. 필요하지도 않은 거를 억지로 혼자 증명해야 된다고 우기다 보니까 이상한 어거지를 피우다 보니까 쓸데없이 필요 이상으로 난해하게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칸트 철학의 가장 결정적인 오류가 이 물 자체 개념이에요. 이거를 헤겔도 비판하는데, 이게 이제 이 전통적으로 관념 철학에서는 이 감각을 불신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해서 우리가 접하는 현실과 다른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어떤 완벽한 이데아,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것들을 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감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다 뭉창 플라톤은 부정하다 보니까 이게 관념 철학으로 현실과 유리된 철학이 되는데, 이 물 자체 개념도 똑같은 거예요. 물 자체도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거는 물 자체에 도달할 수 없다.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의 정확한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 정확한 게 아니라 뭐 한 가지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우리가 지각하는 거는 그 현실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물들의 어떤 표상, 우리가 인식할 때 인식 체계에서 받아들인 표상, 그 이미지 비슷한 건데 그거일 뿐이지 그게 현실의 사물 자체라고는 할 수 없다. 그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다. 우리는 현실에 있는 사물에 대해서는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그걸 물 자체라 그래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그 인식 능력 자체를 불신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에서 경험하는 거를 불신하다 보니까 이게 플라톤의 그 이데아가 나온 거고, 그게 발전해서 이제 관념 철학이 되고 칸트까지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칸트도 플라톤의 그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 경험론이나 칸트의 그 철학에서 그 물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지각하는 그 사물들의 정확한 거, 사물들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물 자체라고 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거는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 이미지 비슷한 건데 우리가 지각하는 체계에서 우리가 뭘 뭐 보거나 듣거나 해서 얻는 정보들,
그 기본적인 1차 자료들을 표상이라 그래요, 표상. 그게 이제 바로 영어로는 이데아예요, 아이디어.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데아죠, 이데아. 이데아가 그리스 말로 원래 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인 지각에서 얻은 데이터. 이걸 표상이라 그러는데, 이 표상이 물 자체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물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경험에서 얻은 그 지각 자료. 그거밖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외부 사물 그 자체하고는 같은지 다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개소리죠, 개소리.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 자체하고 표상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놓는 데서 이제 이게 영국 경험론이 출발하고, 그걸 이제 칸트가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순수 이성 비판을 이제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표상으로부터 이제 관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험론이나 칸트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인간이 받아들인 모든 자료들은, 지각 자료들은 관념이에요, 관념. 뭐 우리 머릿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지,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이 현실 사물 그 자체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지, 정확하게는. 하나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생성된 데이터뿐이다. 그게 현실을 정확하게, 현실을 그대로 했는지는 하나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 미친놈들, 정신병자들 얘기지, 이게.